요소에서는 첫 번째 인지 및 정서 발달, 두 번째 인지적 노력 및 동기, 그리고 오늘은 학습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지적, 정서적 발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합니다. 인지적 발달은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 능력은 어떤가요? 바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발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발달은 학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초등학생이 그 내용을 이해할 만큼 인지적 능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이 배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학생의 수준을 검토해야 하고 학생의 인지적 발달 여부를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졌다면 학습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인지적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습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이란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체계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단지 몸이 커지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신체적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기본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지적 발달과 관련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아제는 지난 시간에 발달 심리학을 체계화하고 아동 인지 발달을 체계한 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인지 발달 단계를 크게 4가지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 다음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서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감각운동기는 태어나면서부터 2살 때까지의 해당하는 시기로 말 그대로 감각과 운동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로 그래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처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 직후에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 눈앞에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대상 명속승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전조작기입니다.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여러분 유치원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시기에는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그 다음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양이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보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넓적한 화병에 있는 것을 길쭉한 화병으로 양을 옮겼을 때 이 시기의 아동들은 넓적한 것보다 길쭉한 높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좀 더 많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같은 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존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7살부터 11살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고정 개념을 가짐으로써 가지게 되고 세상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전조잡기가 세상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면 구체적 조잡기에서는 타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1살 이후의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물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사고가 가능하며 기호나 상징 등을 이용하여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학습의 촉진 및 방해 요소의 두 번째 요소로 인지적 노력과 동기입니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발달 수준에 도달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이 학습을 위한 충분한 인지적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지적인 노력이란 것은 학생이 학습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기울이는 정신적인 노력, 고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습의 촉진 요소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인지적 노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지적 노력의 예로는 교과서 읽기,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보 찾아보기,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써보기, 공부한 내용을 표나 도표로 만들어보기, 공부한 내용을 필기로 정리하기,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 작성하기, 교사나 친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작성하기, 이 외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지적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효과적인 학습은 적극적인 사고가 포함된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 그 사진 보이시죠? 도서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이렇게 빡빡하게 정리를 잘한 친구.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지적 노력의 예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인지적 노력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학습이 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점검입니다. 자, 스스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선택한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타인지 전략이란 부분은 다음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습 태도 및 동기입니다. 학습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적 노력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태도와 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기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학습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태도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형성된다면 동기 또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 태도는 학교 생활 전반 및 공부하려는 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에서 동기는 학습 내용에 주의하고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기를 잘 수립한 학생은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동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동기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 동기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특정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 자신보다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용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공부를 하는 행동은 칭찬이나 용돈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한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내적 동기라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수학이 재밌고 수학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목표인 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도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동기에도 외적 동기, 내적 동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동기만 강조하게 된다면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적 동기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흥미를 강조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줌으로써 학업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에 억지로 해야겠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나가는데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이런 실험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 하면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서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앞서 말한 동기와 관련하여 귀인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인은 원인할 때 인입니다.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시험을 못 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있겠죠. 이럴 때 자신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에 대한 이론이 바로 귀인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하는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다루는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준수와 유나는 똑같이 시험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수는 시험을 망쳤어.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어. 다음에는 노는 시간을 주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겠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에 반대로 유나는 나 시험 망쳤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같은 실패 결과에 대한 준수와 유나의 이해가 해석하는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수는 만족스럽지 않은 시험 결과가 시험 공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유나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시험 성적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수와 유나의 생각은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수는 만족스럽지 않은 시험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나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부의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유나와 같이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바로 학습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수행한 학습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바로 귀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동기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 노력, 운, 과제나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와 관계된 난이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시험이 끝난 후에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조금만 놀고 열심히 공부할 걸. 운이 나빴기 때문이야. 자, 한마디로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머리가 나쁘다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할 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운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능력이나 운, 과제 난이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학생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운, 과제, 난이도는 학생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은 노력하면 높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짧은 기간에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학습에 실패했을 때 노력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능력이나 노력, 운, 과제, 난이도 중에서 노력은 짧은 기간에 학생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학습 동기에서는 자기 효능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주어진 일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평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학습 동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높은 자기 효능감은 학습과 관련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높은 자기 효능감은 도전적 상황에서 실패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나쁜 정서가 일어나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학습의 촉진 및 방해 요소 세 번째 요소로서 학습 환경입니다.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심리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즉 학습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요소에 관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 관계가 좋다면 부모의 기대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서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친구 관계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습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고립된 친구, 우울감이 있다든가 이런 친구 관계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나의 학습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교사와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교사와 좋은 관계 형성은 학교 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자신감, 또 학습 동기, 수업 참여, 성적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친구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습 환경의 두 번째 요소,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에 대한 만족감이 효과적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 적정한 온도 및 습도, 밝기와 소음 같은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실의 크기, 책상과 의자의 편리함, 좌석의 배치, 교실 안의 구조, 그리고 컴퓨터 및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도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꼭 학교 내부뿐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도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편리한 교통 및 새로운 환경과 같은 주변 교육 환경도 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학교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 교육 환경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지루한 교육학 수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내년 수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고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1학기 포트폴리오 꼭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